2024 NFL 와일드카드 리뷰, 이번엔 NFC 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NFC는 AFC보다 더욱더 예상외의 경기들이 펼쳐졌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그린베이 패커스와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경기도 두 쿼터백의 부상에 대한 부분이나 그리고 탤런트적인 격차, 이글스가 어느 정도 우위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 정도의 격차, 정말 수준 차이가 느껴졌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결과물이 현재 펼쳐졌고요. 패커스의 오펜스와 이글스의 디펜스 사이드를 먼저 살펴보면 패커스의 오펜스는 이날 저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들은 원래도 기복이 사실 심한 타입의 오펜스이기도 했죠. 그 기복이라는 것이 정규 시즌 내내 이들의 발목을 잡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들은 탄탄한 러싱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조시 제이콥스는 언제든지 꾸준한 생산성을 보여주고, 조던 러브 또한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었죠. 하지만 제가 말하는 기복은 이들이 정말 고점을 찌를 때와 그리고 이들이 저점을 찌를 때 그 차이가 특히 패싱 오펜스에 있어서 극명하다는 점이었는데요. 실제로 이 경기 조던 러브의 패스는 모두 다 위험했습니다. 그리고 3개의 인터셉션으로 연결이 되기도 했고요. 또 이러한 문제가 더 심각했던 것은 그린베이 패커스의 패싱 오펜스, 그리고 조던 러브라는 쿼터백이 리듬에 근거한 패싱 오펜스를 선보이는 선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런 팀이 아니에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이든 다니엘스나 또 다른 리그의 선수들, 쿼터백들, 젤런 헐츠나 이러한 선수들은 퀵 패싱 게임 소화하면서 본인의 그런 이 리듬을 서서히 끌어올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깨를 점검하는 뒷볼도 한 번씩 던져보고, 본인이 이 경기에 대해서 확실히 적응해왔을 때 더 좋은, 더 다양한 이 플레이들을 소화할 수 있는 이 플레이 콜과 함께 이 서서히 무언가의 플레이를 확장해 나가는 느낌이 있는 그런 쿼터백들, 이러한 것들과 다르게 조던 러브라는 쿼터백은 딩크 앤 덩크 던지고 퀵 패싱 게임 뿌려대고 짧게 전진하고 경기를 세밀하게 조립해 나가고 이런 타입의 쿼터백이 아닙니다. 이 조던 러브라는 쿼터백은 그러기보다는 좀 더 오프 스크립트 플레이어로서 본인이 스스로 이 브로큰 플레이 상황에서 플레이를 창출해내고, 리듬은 없어요. 그렇지만 상대 디펜스의 리듬을 깨트릴 수 있는 타입의 쿼터백으로서 슈퍼 플레이를 언제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러한 타입의 플레이를 선보이다 보니까 이처럼 어느 정도 리듬에 근거해서 이글스의 디펜스를 좀 세밀하게 부숴낼 수 있는 타입의 경기를 펼쳐야 했을 때, 조던 러브는 그런 쿼터백이 아니다 보니까 패커스의 오펜스가 더욱더 이 위기를 좀 극복하기 힘들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글스의 디펜스는 아무래도 리그 최고의 디펜시브 라인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의 백세븐 정말 좋은 이 세이프티들이 코너백들이 현재 좋은 활약을 펼쳐줬고, 이들의 라인베커 잭번 리그 최고의 라인베커 올프로 퍼스트급, 또 저는 개인적으로 디포이 후보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의 플레이가 길어질수록 이 이글스의 디펜스는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고, 패커스는 플레이가 길어질수록 안 좋은 결과물이 이어지고 있는데, 플레이를 짧게 이 근거에서 이 야들을 전진해 나가야 할 때 그들은 그런 동력이 없었다는 점, 결국 이글스가 좀 더 다양한 타입의 오펜스를 펼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숙제를 가지게 된 경기이기도 하고요. 조시 제이콥스가 물론 분투했습니다. 이 제이콥스가 슈퍼 플레이도 만들어냈고, 결국 골라인 1야드 지점까지 어떻게 해서든 본인 혼자 끌고 가면서 이 전진을 시키기도 하고, 경기 내내 이 조시 제이콥스에게 스냅을 주면서 패커스가 런더볼을 추구했던 것은 저는 올바른 방향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조던 러브 점수 차가 그렇게까지 많이 난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본인들이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 런더볼을 바탕으로 이 조던 러브의 그런 턴오버 월시 플레이들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이 패커스가 나아가는 것이 분명히 맞았고요. 결국 조시 제이콥스와 함께 이 패커스는 전진하는 방향을 선택했고, 저는 그것은 매우 옳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이콥스 혼자서는 그것이 안 되잖아요. 필라델피아 이글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세쿠안 바클리 정말 뛰어난 러닝백이죠. 다 그 선수가 모든 것을 했다라고 설명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경기 이글스의 오펜스가 뭐 터치다운을 만들어내고 승리를 확정지을 수 있었던 것은 뭐 결국 댈러스 거덜트의 그 스티프함으로 만들어낸 터치다운, 그 플레이가 아니었으면 이 분위기를 확실하게 본인들의 흐름으로 만들어내기 분명히 어려웠을 것이에요. 이처럼 패커스의 오펜스의 경우에도 조시 제이콥스가 잘 이끌고 나갑니다. 그렇지만 조시 제이콥스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없어요. 이들의 리시버들, 이들의 타이트엔드가 무언가의 빅플레이를 만들어 내주어야 하는 그러한 책임이 분명히 있었지만, 패커스의 이번 경기 이들이 자랑했던 젊은 리시버들 이미 뭐 부상으로 많이 나갔던 상황이었고, 뭐 남아있던 그러한 선수들 또한 이 이글스 코너백과의 매치업에서 별로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결국 아쉬운 이 결과를 낳아냈습니다. 이글스의 디펜스의 경우에는 뭐 날라다녔죠. 정말 뭐 인터셉션도 뭐 코너백, 라인베커 막 골고루 막 기록하면서 이들이 쿼럴스 커버리지를 통해서 그나마 패커스 입장에서 좀 추구할 수 있고 그나마 노릴 수 있었던 뭐 딥볼, 빅플레이, 조던 러브의 어깨를 활용한 그런 패스들, 이러한 것들을 촘촘하게 잘 차단을 하면서 조던 러브가 이 짧은 언더니스 존을 공략해야 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너네 못하잖아, 그냥 우리 계속 빅플레이만 막을 거야, 딥볼 에리아만 막을 거야 하는 식으로 이 플레이를 펼치다 보니까 이글스의 디펜스는 굉장히 여유가 있었죠. 그리고 중요했던 것은 이 패커스 오펜스의 젊은 리시버들을 상대로 매치업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점이죠. 데리우스 슬레이의 그 인터셉션 장면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 만큼 패커스의 오펜스 입장에서 길이 거기밖에 없었는데 그 길조차 완벽하게 턴오버로 차단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디펜스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다 되고, 패커스 오펜스 입장에서는 진짜 나아갈 곳이 하나도 없다 라는 좌절감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플레이였습니다. 다음은 패커스의 디펜스와 이글스의 오펜스를 한번 살펴보면, 이글스는 역시 사쿠안 바클리 밖에 없었습니다. 경기 초반에, 그리고 경기 초반뿐만 아니라 이글스의 오펜스, 특히 패싱 오펜스는 저는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젤런 헐츠가 뇌진탕 부상을 당했고 이 클리어 된 지가 며칠 안 됐고 분명히 뭐 플렉티스나 이러한 데 있어서 잘 참여하지 못했고 다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젤런 헐츠만 느렸던 것이 아니라 이들의 리시버진, 뭐 디반테 스미스나 AJ 브라운, 이들의 리시버진들도 분명히 상대 패커스 디펜스의 번번이 막힌 모습이었고, 실제로 느리다고 표현을 한 것이, 뭐 필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들이 무언가 좀 라우트를 전진하는 데 있어서 정말 느리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무언가 엉성한 모습들을 이 경기 내내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패싱 오펜스가 무언가 확 이 점수차를 벌려내지 못하고 젤런 헐츠 또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결국 세쿠안 바클리가 첫 번째 드라이브에서 이 확실하게 터치다운을 꽂아내고 본인을 통해서 경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어주다 보니까 결국 이글스의 오펜스가 이 모든 부진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댈러스 거더트의 이 스티프함으로 만들어낸 터치다운, 이것이 결국 이 분위기를 확실하게 끌어오는 역할을 했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인상적이었습니다. 패커스의 이 디펜스를 상대로 본인들의 오펜스가 분명 탤런트상 우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우위가 사실 세쿠안 바클리를 제외하면은 잘 통하지 않았었죠. 그렇지만 그것이 댈러스 거더트의 활약을 통해서 우리가 피지컬적으로 너네보다 훨씬 더 뛰어나, 이거 우리가 지금 증명해냈다 라는 타입의 이 플레이를 선보이면서 분위기의 반전을 가져왔던 이글스의 오펜스였어요. 저는 이글스의 오펜스가 계속해서 이런 모습이라면 디비전 라운드에 있어서 분명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LA 램스 상대로 분명히 힘들 것이고요. 계속 이 정규 시즌 내내 불거져왔던 문제였던 이들의 이 슬로우 스타트 오펜스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만약에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이번 경기 이 LA 램스와 미네소타 바이킹스와의 경기 봤잖아요. 매튜 스태포드는 그냥 경기 초반부터 미친 페이스로 경기를 끌어올리고 본인의 감을 끌어올리고 막 정확하고 이 퀵 패싱 게임 능력 선보이면서도 막 빅플레이 만들어내고 터치다운을 오프닝 드라이브로 꽂아낼 수 있는 쿼터백이요. 만약 이글스의 오펜스가 경기 초반 느린 템포인데
램스의 오펜스가 이렇게 빨리빨리 득점을 거두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경기의 양상은 뭐 탤런트적 우위 이런 거 상관없이 아예 달라질 것이에요. 그렇기에 이글스의 오펜스 그리고 젤런 헐츠 이들 리시버들 빨리 본인들의 폼을 이 일주일 만에 뭐 며칠 안 남았지만 되찾을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패커스의 디펜스의 경우 저는 뭐 그래도 잘 싸웠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들이 투 하이 커버리지 그리고 베이스 퍼스널을 이번 경기에 굉장히 많이 사용했는데, 물론 이글스가 뭐 투 타이트 엔드 셋을 뭐 자주 사용하는 팀이고 뭐 상대 디펜스가 뭐 베이스 퍼스널을 충분히 사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어느 정도 뭐 니켈 패키지를 꺼내고 그런 것과 다르게 패커스는 이 베이스 퍼스널 이 3명의 오프볼 라인베커를 꺼내 들면서 우리는 너네 이 피지컬적 우위를 막아낼 거야. 그리고 스피드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충분히 막을 수 있어 라는 모습들을 뭐 자신감을 통해 보여주었고요. 실제로 뭐 이들의 라인베커인 에저린 쿠퍼의 엄청난 활약, 이 젤런 헐츠를 포켓 안에 이 컨테인하는 능력을 보여주기도 했고, 또 세쿠안 바클리를 확실하게 태클링 해내는 모습들도 이 보여주면서 에저린 쿠퍼라는 라인베커가 정말 눈에 띄는 활약을 올 시즌 보여주었고, 이 라인베커는 정말 올프로급의 라인베커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모습을 이번 경기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어느 정도 디펜시브 라인의 그런 프레셔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글스의 오라인을 극복해내지 못하였고요. 결국 젤런 헐츠가 분명히 엉성하고 부족한 플레이를 만들어낸 것은 사실이지만, 패커스의 디펜스가 무언가 분위기의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모멘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타입의 뭐 턴오버를 가져오고 그러한 슈퍼 플레이를 사실상 만들어내지 못했고, 결국 뭐 경기 전체적으로는 이글스를 잘 제어한 것은 사실이지만 본인들의 오펜스에게 뭐 다시 공을 되돌려주고 이러한 타입의 플레이를 펼치지 못한 것이 이들의 경기 패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린베이 패커스 과연 이번 시즌 어땠고 내년에는 어떨까요? 먼저 저는 아마 뭐 정규 시즌 성적만 보면 뭐 12승 5패로서 충분히 성공적이다, 만족할 만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완전히 좀 뭐라 해야 되죠? 실망스러웠던 시즌이었어요. 왜냐면 플레이어 디벨롭먼트에 있어서 분명히 실패했고, 이들이 작년 시즌에 이 댈러스 카우보이스를 와일드카드 경기에서 완전히 쳐 부수고, 그리고 디비전 라운드에서 이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와 호각의 경기를 펼쳐내면서 오케이, 조던 러브라는 쿼터백은 분명히 엄청난 플레이를 펼칠 수 있는 쿼터백으로서 향후 뭐 에런 로저스, 브렛 파브의 계보를 잇는 정말 엘리트 쿼터백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선수이다. 거기에 더해서 그린베이 패커스 현재 리그에서 가장 젊은 리시버진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의 오펜스 가장 젊고 가장 유망한 그룹이다 라고 평가를 받아왔어요. 결국 올 시즌 이들은 이 플레이어 디벨롭먼트라는 어린 선수들의 이 성장 가능성에 많이 기대했던 시즌이었고요. 만약 성장을 했다, 그렇다면 이들의 시즌에 대박을 칠 거였고, 만약 성장이 좀 저조했다 하면은 그냥 어느 정도 평균적인 시즌을 분명히 보일 이 시즌이었죠. 그런데 이들의 올 시즌 분명히 성장을 해내지 못했어요. 조던 러브는 아직도 본인의 경기에서 리듬을 찾지 못하고 있고 플레이에 어느 정도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이들의 리시버진들은 가장 문제죠. 이 성장을 해내지 못했다는 점. 물론 이들이 망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뭐 크리스찬 왓슨, 제이든 리드, 뭐 도노반 윅스, 또 뭐 기타 등등 정말 많은 리시버들이 있는데 이들이 분명히 준수한 선수들입니다. 이들 괜찮은 선수들이에요. 그렇지만 넘버1, 넘버2급의 리시버로서 성장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 결국 이러한 빅경기, 이러한 강팀들과의 매치업에 있어서 굉장히 큰 요소로 작용을 했고요. 앞으로 이들이 또 한 번 그 벽을 넘고 결국 성장을 해낼 수 있느냐가 이 패커스의 미래에 있어서 굉장히 큰 요소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디펜스 쪽에 있어서도 뭐 루카스 반네스 이들의 1라운드 픽, 엣지러셔 결국 현재까지는 망픽으로 보이죠. 과연 이들이 디펜시브 라인에 많은 투자를 하였고 리그 최고의 D라인 퍼포먼스를 선보여야 하는 상황 속에서 올 시즌 이들의 D라인 그냥 그랬습니다. 물론 나쁜 건 아니에요.
뭐 다 준수해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패커스의 경우 다 준수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결국 상위권 플레이어, 상위권 팀으로서 좀 더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분명히 성장과 발전을 스스로 거듭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저린 쿠퍼, 뭐 라인베커가 내년 시즌 큰 도약을 선보인다거나 또는 이들의 디펜시브 라인이 어느 정도 새롭게 좀 구성되면서 좀 더 쿼터백의 압박을 더 잘 해야 되지 않을까, 뭐 투하이 커버리지 유지하려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자비에르 맥킨리가 어쨌든 올프로 퍼스트급의 이 퍼포먼스를 선보인 만큼 내년 시즌에도 그 활약을 이어간다면 패커스의 경우 내년 시즌에도 좋은 퍼포먼스, 좋은 모습들을 선보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지 괜찮은 수준으로 그냥 그칠지 아니면 정말 최고의 팀으로서 이 칭송을 받을 수 있을지는 결국 본인들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번 와일드카드 최고의 매치업, 바로 커맨더스와 벅스입니다. 이 두 팀 간의 경기는 뭐 승자가 과연 어느 팀이 될까 예측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엎치락 뒤치락 치열한 경기가 펼쳐졌고요. 커맨더스가 게임 위닝 필드골로 결국 승리를 장식했습니다. 먼저 커맨더스의 오펜스 그리고 벅스 디펜스 사이드를 한번 살펴보면 제이든 다니엘스를 그냥 찬양해야 하는 경기였어요. 이 제이든 다니엘스 루키 쿼터백의 첫 포스트 시즌 경기, 플레이오프 경기, 여러분들도 그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그 부담과 또 이 미숙한 경험, 이러한 것들이 결합되어서 뭐 루키로서는 플레이오프 무대 뭐 힘들 수도 있다. 특히 쿼터백이라는 포지션에 있어서는 더욱더 이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저 또한 그랬겠지만 제이든 다니엘스는 루키가 아닙니다. 이 쿼터백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유있고 웃음을 짓고 있고 자신감에 차고 본인만의 플레이를 펼칠 수 있는 선수이고요. 이번 경기에서도 쿼터백이 펼쳐낼 수 있는 모든 플레이를 통해서 이 선수는 경기를 캐리해내는 모습을 선보였어요. 이 경기는 특히나 이 제이든 다니엘스라는 쿼터백, 아니 뭐 베이커 메이필드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 경기는 쿼터백의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 큰 경기였습니다. 특히 뭐 워싱턴 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댄 퀸 감독은 무지성 고포릿을 이 경기에 시전했어요. 정말 많은 고포릿을 시도를 했고 필드골 찰 바에 뭐 터치다운 노린다라는 식으로 이 게임 매니지먼트를 선보였고, 그러한 상황에서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쿼터백들도 분명히 많은 부담을 짊어질 것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지만 제이든 다니엘스 루키 쿼터백이 정말 수많은 고포릿을 정말 본인이 진두지휘하고 이 다운을 갱신해야 되고 그러한 압박스러운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연출이 되었고요. 뭐 좀 새가슴 쿼터백이었다면 뭐 고포릿 한 2번 정도 시도했을 때 실패하고 아마 그 시도를 단념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이든 다니엘스가 너무 잘하니까 고포릿을 계속해서 무지성으로 경기 초반부터 경기 끝까지 시도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경기의 흐름은 정말 많이 바뀌었었어요. 벅스가 터치다운 기록하면 벅스가 리드하고, 커맨더스가 하면 또 커맨더스가 리드하고, 또 벅스의 오펜스는 언제든지 득점을 거둘 수 있는 그런 파괴력을 분명히 보여주었어요. 커맨더스 입장에서도 우리는 매번의 드라이브를 펀트를 차면 안 된다. 우리는 매번의 드라이브에서 필드골, 터치다운, 무조건 득점을 거두어야 한다 라는 부담을 쿼터백에게 진짜 만빵으로 주었던 경기였어요. 근데 제이든 다니엘스, 나는 부담이 없어. 난 부담이란 몰라. 나는 그냥 재밌어. 나는 그냥 풋볼이 좋아 라는 식으로 정말 이 여유있는 모습으로 경기를 실제로 이끌었고요. 그가 필드 위에서 정말 이 모든 압박과 이런 게임 매니지먼트 능력, 요구되는 이러한 것들, 모든 것을 다 척척 처리하고 정말 플레이를 펼쳐낸 것은 진짜 그가 필드 위에 이 커맨더로서 너무나도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었다 라고 총체적으로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선수는 그냥 신인이 아니에요. 루키가 아니에요. 그냥 너무나도 뛰어난 쿼터백입니다. 커맨더스의 오펜스는 뭐 전술적으로는
이 벅스 디펜스의 블리츠 스킴을 어느 정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꾸준히 러싱을 플레이했고요. 그리고 꾸준히 이 쿼터백 런 옵션 플레이를 통해서 제이든 다니엘스를 통한 이 런 게임을 계속해서 추구했습니다. 벅스 디펜스의 그런 공격성을 어느 정도 제어하고 본인들의 오펜스가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를 매니지먼트 하기 위해서 말이죠. 거기에 더해서 벅스의 디펜스가 뭐 블리츠를 사용한다. 오케이, 우리는 상관없어. 스프레드 오펜스 펼쳐내고 뭐 에어레이드 컨셉들, 뭐 버블 스크린 이런 것들 펼쳐내면서 너네 블리츠 우리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 너네 블리츠 쓰면은 뭐 더 오픈 스페이싱이 열리잖아. 더 우리들의 리시버에게 1대1 찬스가 열리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오히려 이용할 거야 라는 식으로 커맨더스의 오펜스는 쫄리지 않았어요. 아마 그 부분이 굉장히 당황스러웠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또 굉장히 많은 붓 플레이를 사용을 했고, 이 킹스버리 코치가 이 경기에 굉장히 잘 설계했던 것은 이 세컨드 그리고 썰드 리드 상황으로 이어진 이 리시버들의 그러한 준비성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 첫 번째 리드는, 이 퍼스트 리드는 안 열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벅스의 블리츠가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제이든 다니엘스를 그냥 붓 플레이를 펼치게 만듦으로써 그를 계속 이동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벅스 디펜스에게 쫓기지 않도록, 그 쫓기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이 퍼스트 리드는 더욱더 열리기는 쉽지 않겠죠. 그런데 세컨드 리드와 썰드 리드를 열릴 수 있도록 리시버들에게 너네가 라우트를 정말 끝까지 타야 한다. 제이든 다니엘스는 뭐 사이드라인으로 나가기 전까지 정확한 패스를 너네한테 꽂을 수 있어. 그러니까 믿고 이 라우트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려 라는 식으로 경기를 잘 준비해왔고, 이 붓 플레이 상황 속에서 제이든 다니엘스는 계속해서 막 폴스 다운도 갱신하고 정말 좋은 패스들을 던져대면서 이 달리는 상황 속에서의 패스 정확성이 너무나도 뛰어난 이 경기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오프 스크립트 능력 또한 정말 최고의 이 퍼포먼스를 선보였고요. 커맨더스라는 팀, 이 프랜차이즈가 진짜 제이든 다니엘스 한 명 때문에 바뀌었다. 이들의 역사가 진짜 제이든 다니엘스라는 이 쿼터백 때문에 정말 최악의 프랜차이즈에서 어쩌면 최고의 프랜차이즈로 앞으로 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던 경기였어요. 반면에 커맨더스의 오펜스가 아닌 이 벅스 디펜스 쪽을 살펴보면 벅스 디펜스는 이날 굉장히 힘들어 했습니다. 뭐 사실 예고된 경기이기도 했지만, 물론 벅스 디펜스도 시도를 안 한 것은 아니에요. 준비를 안 해온 것은 아닙니다. 경기 첫 번째 스냅, 뭐 경기 초반부터 이 커맨더스 오펜스의 약점이었던 레프트 가드인 뭐 알레그리디를 상대로 디펜스를 계속해서 막 회전시키고 막 스턴트 막 시키면서 약한 고리를 붕괴시키려고 시도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못했어요. 제이든 다니엘스가 너무나도 잘했기 때문에 그들의 뭐 카운터 펀치를 매번 매기는데, 사실 벅스 디펜스 입장에서도 너무나도 힘들었던 경기였죠. 그리고 이 코너백들이 리시버들과의 매치업에서 좀 완패를 당하기도 했고, 테리 맥러린에게 그 뒷볼을 당했을 때 아마 그 부분이 이 벅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충격적인 결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오케이, 우리가 블리츠 상황 속에서 1대1 찬스가 분명히 벌어지고 우리는 분명 이 테리 맥론이라는 리시버 너무 잘하는 거 알아. 하지만 이것을 막아냈어야만 커맨더스의 오펜스를 무언가 한 방향으로 제어할 수 있었겠지만, 커맨더스가 그 플레이를 성공시킨 이후로부터 더욱더 자신감, 그리고 1대1 상황 속에서 무언가의 부담을 느끼고 벅스의 디펜스가 좀 더 수동적으로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점적이었던 것은 역시 제이든 다니엘스라는 쿼터백을 잡아내지 못했어요. 이 선수의 뭐 붓 플레이, 이 선수의 스크램블, 어느 한 요소에서도 제이든 다니엘스를 색을 만들거나 제이든 다니엘스를 뭐 태클링을 해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벅스의 디펜스가 경기에 패배했고요. 이 벅스의 디펜스가 이 다니엘스라는 쿼터백에게 있어서 무언가 확실한 준비를, 특히 뭐 쿼터백을 포켓 안에 컨테인한다는 요소에 있어서는 준비를 해오지 않았고, 그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고요. 아마 경기를 보시면은 경기 도중에 막 라인베커 2명이 더블 스파이를 한 것처럼 나오는 플레이들이 있어요. 나는 이거 하이스쿨 풋볼에서나 봤던 건데, 아니 쿼터백 더블 스파이? 근데 그것은 더블 스파이가 아니에요. 그냥
벅스의 라인베커들이 얼어가지고 그냥 뭐 해야 되지?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이 갑자기 연출이 돼서 그것이 제이든 다니엘스를 향한 더블 스파이처럼 보였던 것이에요. 그러한 플레이가 단적인 예였어요. 벅스의 디펜스는 무언가 수동적으로 이 경기에 끌려다니기만 하였고 본인들의 색채, 본인들에게 그나마 남아있던 디펜스의 강점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경기 커맨더스의 오펜스는 단 한 번의 펀트도 차지 않았고요. 이들이 고포릿을 시도한 이유도 결국 벅스 디펜스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결국 시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커맨더스의 디펜스 그리고 벅스 오펜스 사이드인데요. 먼저 벅스의 오펜스는 저는 굉장히 좋은 경기를 펼쳤다고 생각이 들어요. 베이커 메이필드는 이날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마이크 에반스의 경우에도 이 본인의 라이벌이죠. 마샬 레리모어와의 그런 매치업에 있어서도 완승을 거두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패스도 잘 잡고 그리고 레드존 상황에서는 터치다운과 페널티도 유도를 해내고 마이크 에반스가 진짜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벅스 오펜스 리암 코엔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는 꾸준히 번치 포메이션을 통해서 마이크 에반스에게 자연스러운 그런 이 릴리즈 타이밍과 세퍼레이션을 벌려주는 데 성공을 거두었고 벅스 오펜스의 이번 경기 플레이 디자인 또 플레이 콜 전부 다 저는 굉장히 뛰어난 수준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 베이커 메이필드라는 쿼터백이 이번 경기에서 삘 받았었어요. 진짜 메이필드가 패스를 던지는 상황 속에서 이 패스가 인컴플릿이 되진 않겠다. 이 패스가 계속해서 다운을 갱신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런닝백들의 버키 어빙의 활약도 분명히 뛰어난 수준이었고요. 런더볼도 분명히 잘했고 또 리시버들의 마이크 에반스의 활약 그리고 쿼터백도 이 빌받은 플레이 거기에 더해서 벅스의 이 리그 최고의 오펜시브 라인의 퍼포먼스도 그냥 not bad, 나쁘진 않았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커맨더스의 디펜스도 그렇게 잘하지 않았죠. 생각보다 블리츠를 자제했고요. 이 포맨 러쉬를 좀 더 선보이면서 뭔가 벅스 오펜스, 이 불붙은 오펜스를 상대로 안정적으로 밴드 돈 브레이크 전략을 어느 정도 취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벅스 오펜스가 이 저지르는 그런 실수들을 뭔가 떠먹기 위해서 이 커맨더스의 디펜스는 수동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경기는 결국 벅스 오펜스의 2번의 실수로 경기가 끝이 났어요. 첫 번째 실수는 여러분들도 모두 다 아시는 이 third and inch 상황 속에서 스냅이 일찍 넘기면서 센터가 스냅을 일찍 넘기면서 선수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플레이가 이어졌고 결국 이 네거티브 야드로 이 경기 이 플레이 결과가 이어졌고 그 결과 터치다운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동점 필드골을 던져내면서 결국 이 커맨더스의 오펜스가 다시 한번 이 공을 받으면서 그것이 게임 위닝 필드골로 이어지는 결과가 되었죠. 그리고 또 한 번은 레드존 상황에서 베이커 메이필드가 이 스냅 상황에서 펌블이 나오면서 결국 그것을 리커버리한 커맨더스가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는 그런 2번의 실수가 나왔는데요. 벅스 입장에서도 분명히 나와서는 안 될 실수였죠. 하지만 벅스의 오펜스는 분명 최고의 플레이를 펼쳐냈어요. 이들은 기회만 있었다면 터치다운을 만들어냈을 것이고 기회만 있었더라면 아마 이 경기의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2번의 실수가 결국 경기를 좌지우지하였고 그리고 그 2번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타입의 디펜스를 벅스가 현재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기에 진 거예요. 이 경기는 벅스의 오펜스 사이드에서의 경기 패배의 책임을 따지고 이러한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는 오로지 그 한두 번의 실수, 오펜스 쪽에서 당연히 아무리 잘하고 완벽해도 당연히 경기당 한두 번의 실수는 나옵니다. 근데 그 한두 번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결국 가져오지 못하는 디펜스에게 저는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 커맨더스의 디펜스는 경기 내내 뻥뻥 뚫리더라도 그 한두 번의 실수를 정말
잘 집중을 해가지고 이 펌블 리커버리에 성공하고, 그리고 상대가 이 스냅 실수한 거를 보고 결국 네거티브 야드로 확정짓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이러한 플레이들을 결국 펼쳐내면서 승리를 확정지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이 경기는 이 벅스의 감독인 토드 볼스 감독이 정말 형편없는 이 게임 매니지먼트 능력을 선보였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좀 공감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벅스 오펜스의 마지막 드라이브예요. 벅스가 이 스냅 실수를 하고 이 폴스 앤 3 상황에서 4쿼터 4분 45초가 현재 남은 상황입니다. 벅스는 거기서 이 필드골, 이 동점 필드골을 찼어요. 그리고 경기는 20대 20으로 이제 공이 워싱턴 커맨더스 제이든 다니엘스 쪽으로 향했죠. 그리고 게임 위닝 필드골을 만들어내면서 벅스는 패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폴스 앤 3 4분 45초 남은 상황 속에서 벅스가 고포릿을 시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고포릿을 시도를 했어요. 그리고 뭐 고포릿에 성공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터치다운으로 연결이 됐을 거고요. 20대 24 이 터치다운을 무조건 만들어야 하는 워싱턴 커맨더스에게 있어서 이 상황은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다운을 갱신한 만큼 더 많은 시간을 태웠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 워싱턴 커맨더스에게 뭐 1분 혹은 2분 남은 상황 속에서 터치다운을 만들어야 한다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을 연출했겠죠. 오케이, 고포릿을 만약에 실패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4분 45초 뭐 고포릿 시도 실패했어요. 그렇다면 워싱턴 커맨더스가 어쨌든 공을 다시 받았겠죠. 그렇지만 워싱턴 커맨더스는 공을 받은 순간에 본인들이 득점을 거두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플레이를 펼쳐냈을 것이요. 뭐 리그의 100명의 감독 중에 뭐 90%는 거의 그러한 플레이 콜을 선보이죠. 내가 4분 남았는데 지금 필드골 하나로 이기고 있다. 그렇다면 나는 시간을 태워야 돼. 그냥 3번 연속 러싱 시도해가지고 뭐 다운 갱신하면 좋고, 안 그래도 뭐 상대 시간을 줄일 수 있잖아, 타임아웃을 줄일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당연히 플레이콜을 선보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쩌면 운 좋게도 벅스의 디펜스가 이 필드골을 스탑하면서 다시 한번 벅스의 오펜스가 기회가 왔을 수도 있겠죠. 이처럼 벅스 입장에서는 이 마지막 오펜스 드라이브에서 고포릿을 시도하지 않았을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무조건 시도를 했었어야 돼. 무조건 시도를 했어야만 본인들에게 무조건 좋은 결과가 펼쳐 있는데, 도대체 왜 고포릿을 시도하지 않고 필드골을 시도했느냐인 거죠. 그것은 왜냐? 토드 볼스 감독이 이러한 경기 매니지먼트에 있어서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템파베이 벅스의 미래, 이번 오프시즌 과연 어떤 모습들이 펼쳐질까? 저는 벅스라는 팀은 다시 한번 내년 시즌을 위해서 올인을 할 것 같아요. 일단 팀의 주축인 베테랑 선수들의 경기력이 아직도 너무나도 뛰어나고요. 베이커 메이필드가 물론 기복이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 선수 뭐 플레이오프 이런 무대에서 더욱더 기대되고 빌 받으면은 진짜 무서운 선수입니다. 이들의 오펜스 저는 내년에는 더욱더 기대가 돼요. 올해 새롭게 장착한 런더볼, 그리고 이들이 자랑하고 있는 젊은 오펜시브 라인진, 리그 최고 수준이에요. 그렇다면 내년 시즌도 이들의 오펜스는 일관성 있는 모습으로 더 좋은 활약을 펼칠 것이고요. 이들의 오펜스를 앞세워서 분명 현재 좋지 못한 디비전 라이벌 팀들을 상대로 또 한 번의 디비전 우승, 5년 연속 디비전 우승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토드 볼스 감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감독은 이제는 정말 결별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게임 매니지먼트 능력도 워낙 형편이 없었고요. 그리고 본인이 지휘하고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이 디펜스 사이드에 있어서도 템파베이 벅스는 무언가의 리빌딩을 현재 실패한 느낌입니다. 이들의 라인베커들은 경기 내내 어떻게 플레이를 펼쳐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물론 르반테 데이비드 정말 베테랑 이 라인베커로서 올프로 프로볼급의 라인베커로서 아직도 그의 나이에 비하면 너무나도 뛰어난 플레이들을 선보입니다. 그렇지만 르반테 데이비드가 사실 경기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 선수는 이제 은퇴시키고 새로운 젊은 피를 분명히 수혈을 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벅스의 디펜스가 좀 더 내년 시즌에도 이제 새로운 리빌딩이 예고가 되는 상황 속에서 과연 토드 볼스 감독이 그것을
다시 한번 지휘하고 이 미래를 계획할 사람이 맞을까? 새로운 리더를 찾는 것이 벅스에게 있어서 더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번 와일드카드 마지막 경기 미네소타 바이킹스와 LA 램스 간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램스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이 났고요. 램스가 정규 시즌에 이어서 2번 연속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먼저 바이킹스 오펜스와 램스 디펜스를 한번 살펴보면 이 경기를 보면서 너무나도 슬픈 감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이 샘 다놀드라는 쿼터백이 뉴욕 제츠에서 탑3 픽으로 드래프트 되었고 그것이 버스트로 판명되어서 여러 팀들 이 저니맨으로서 전전하다가 이 미네소타 바이킹스라는 팀에 이렇게 환상의 궁합으로 이 본인의 그 커리어를 다시 쓰게 되는 이 퍼포먼스를 선보이면서 팀을 플레이오프에 안착시키는 굉장한 시즌을 올 시즌 선보였잖아요. 그러한 여정이 이 선수의 여정이 떠오르면서 또 램스 디펜스의 속수무책으로 막 색을 당하고 인터셉션 던지는 그의 이번 경기 좋지 않은 퍼포먼스 이런 장면들이 교차가 되면서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슬펐던 경기였고요. 오히려 이 경기를 바탕으로 해서 바이킹스라는 팀 자체는 미래를 깔끔하게 설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샘 다놀드는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우리와 함께할 선수는 아니다. 우리는 JJ 맥카시, 우리들의 루키 쿼터백과 함께 미래를 다시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라는 무언가의 본인들의 이 방향성에 있어서의 확신을 오히려 안겨준 샘 다놀드의 퍼포먼스였습니다. 물론 샘 다놀드가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샘 다놀드가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와의 경기에서는 전적으로 다놀드의 책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번 경기 램스의 디펜스는 미친 게임 플랜을 준비해왔고요. 경기 이 중계방송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램스의 디펜스가 굉장히 많은 블리츠를 선보였어요. 근데 사실 그것은 블리츠가 아닌 크리퍼 컨셉이었죠. 라인베커 또 다른 라인 선상에 있는 엣지 러셔가 아닌 디펜시브 라인이 아닌 다른 선수들이 이 포맨 러쉬를 감행하면서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 패스 러쉬가 돌아오면서 바이킹스의 오펜시브 라인은 속수무책으로 이 본인들의 프로텍션 룰을 이 커뮤니케이션에 실패하면서 이 무너지는 것들을 막지 못하였고요. 이 프레셔가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가뜩이나 저번 주에 이어서 폼이 좋지 않았던 샘 다놀드는 9번의 색을 당했고 그리고 이들의 오펜스가 17번의 썰드다운을 맞이했다는 것은 이들의 오펜스가 굉장히 힘들어했다. 런더볼만으로 무언가 나아가기에도 램스의 디펜스, 램스의 오펜스가 이미 터치다운을 꽂아내고 빨리 따라가야 하는 그런 경기 흐름이었기 때문에 샘 다놀드의 드랍백 패싱 게임이 많이 유도가 되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라인도 잘 지켜주지 못하고 있고 또 본인 스스로도 저번 주에 이어서 무언가 슬럼프를 이어가는 상황 속에서 바이킹스의 오펜스가 좋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바이킹스라면 어떻게든 하겠지. 저스틴 제퍼슨이 있잖아. 저스틴 제퍼슨한테 그냥 막 던져 라고 이렇게 기대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램스의 디펜스는 저스틴 제퍼슨을 라인 선상에서부터 더블 커버리지 붙이고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 명의 후방 세이프티 한 명과 그리고 한 명의 코너백은 프레스 커버리지 펼치고 한 명의 후방 세이프티는 이 저스틴 제퍼슨 사이드 쪽으로 이 브레킷 커버리지를 같이 펼쳐내면서 안정적으로 저스틴 제퍼슨의 빅플레이를 좀 제어하는 식으로 이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바이킹스의 오펜스가 굉장히 답답할 수밖에 없었던 경기였고요. 좀 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타입의 이 플레이메이커로서 이 플레이를 펼칠 수 있는 또 다른 쿼터백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샘 다놀드는 아니었다 라는 좀 깔끔한 이 새로운 미래를 그릴 수 있었던 경기였고요. 램스의 디펜스 정말 이번 경기에 이 뛰어난 게임 플랜을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바이킹스의 디펜스 그리고 램스의 오펜스에 대한 이야기인데 먼저 매튜 스태포드는 이 샘 다놀드와는 다르게 좀 더 플레이오프 모드 강심장으로서의 면모를 이번 경기에 많이 선보였는데 바이킹스의 디펜스는 이번 경기 거의 60%나 블리츠를 선보였을 정도로 어쨌든 블리츠의 팀이니까 블리츠를 많이 선보였어요. 근데 매튜 스태포드는 이번 경기 이 와일드 카드 라운드 타임 투 스로우가 전체 1등입니다. 이번 주 가장 빠르게 공을 던진 쿼터백이었고요. 블리츠를 상대로 18번의 이
상대를 했는데 14번의 패스를 성공시키고 178야드 2번의 터치다운 그리고 패서 레이팅 144.9 사실상 블리츠를 상대로 무적의 퍼포먼스를 선보였고요. 굉장히 공을 빨리 던져야 하는 상황 속에서 매튜 스태포드는 정말 필드에 눈을 고정하고 어떤 선수 우리들의 어떤 오펜스 컨셉이 자연스럽게 오픈을 열릴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정말 1초도 되지 않는 그러한 순간에서 모든 것을 다 계산하고 정확하게 디시전 메이킹을 내리고 그리고 본인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이 어깨라는 능력 블리츠가 다가오고 뭐 상대 이 디펜스 선수들이 막 손을 뻗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쩌면 뭐 공이 팁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본인의 다양한 스로잉 앵글을 활용해가지고 적재적소로 막 패스를 어떻게 해서든 던져냅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 퀵 패싱 게임 능력에 있어서 와 진짜 이렇게까지 뛰어날 수 있을까라는 감탄을 만들어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바이킹스의 디펜스 블리츠를 통해서 상대 오펜스를 압박시키고 또 그런 상황을 유도해서 턴오버를 만들어내는 팀인데 블리츠가 무력화됐는데 사실 뭐 어쩌겠네요. 뭐 그렇다고 이 팀이 뭐 존 커버리지 펼치고 이런 팀도 아니잖아요. 물론 펼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은 램스의 오펜스 더 좋아하는 거죠. 나에게 포켓에 여유가 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매튜 스태포드, 쿠퍼 컵, 푸칸 아쿠아 좀 더 이 세퍼레이션을 벌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그들은 어차피 1대1 상황에서 매치업상 우위를 가질 것이고 더 좋아요. 이런 식으로 바이킹스의 디펜스는 그냥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스태포드가 너무나도 이번 경기에서 발동이 걸렸고 너무나도 뛰어났기 때문에 어떤 공을 던졌더라도 그것을 모두 홈런으로 만들 수 있었던 이 스태포드의 퍼포먼스가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이 경기가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푸칸 아쿠아를 뭐 더블 커버리지 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리시버들 오히려 푸칸 아쿠아에게 집중된 이 자원을 오히려 역으로 이용해서 램스는 이들의 타이트엔드, 이들의 런닝백들에게 좀 더 좋은 매치업이 펼쳐졌고 매튜 스태포드가 대단했던 것은 그러한 점들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케이. 푸칸 아쿠아 더블 걸렸네. 우리 팀의 타이트엔드, 우리 팀의 런닝백. 오케이. 너네들이 충분히 활약할 수 있는 매치업인 거 내가 알아. 그렇다면 무조건 내가 이거 놓치지 않을게. 그냥 패스 던질게. 하고 그것을 정말 적재적소에 잘 던져주면서 이들이 활약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쿠퍼컵이라는 리시버가 어쨌든 이 부상과 그리고 노쇠화라는 이유 때문에 이 퀵 세퍼레이션을 벌리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 그의 뭐 전성기의 활약과 비교하면은 굉장히 다운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선수가 가진 핸즈 어쨌든 이 패스 캐쳐로서 그것을 아슬아슬한 상황 속에서도 캐치로 만들어내는 능력 자체는 아직도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램스의 경우 이번 푸칸 아쿠아가 별다른 활약을 펼치지 못하더라도 다른 리시버들이 활약을 펼칠 수 있다는 이 요소가 다음 라운드에 있어서 더욱더 크게 작용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바이킹스의 미래 어쨌든 저는 JJ 맥카시와 함께 갈 거라고 예상합니다. 샘 다놀드 분명 올 시즌 좋은 활약을 펼친 것은 사실입니다. 샘 다놀드가 없었더라면 바이킹스의 올 시즌은 분명히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샘 다놀드 무언가 새가슴의 면모를 그래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고 특히 플레이오프라는 무대 정말 리그의 이 엄청난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펼치는 쿼터백들이 플레이오프에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샘 다놀드라는 쿼터백이 그들과 비교했을 때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우리가 물론 플레이오프 진출하는 것은 좋다. 근데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슈퍼볼인데 샘 다놀드와 그것이 함께 할 수 있을까? 아마 바이킹스 입장에서는 이 물음을 아마 많이 답변을 내기 위해서 많이 계산을 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JJ 맥카시와 함께 하는 것이 이들의 방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바이킹스는 이번 시즌 굉장히 좋은 시즌을 선보였잖아요. 아무도 미네소타 바이킹스가 뭐 14승 거둘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에 이들의 현재 호성적, 예상치 못한 이들의 시즌의 성공에 대해서
리그의 많은 코치들도 많은 뭐 구단주들도 눈여겨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코칭진, 뭐 브라이언 플로레스 코치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뭐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나 또는 뭐 쿼터백 코치나 뭐 이 바이킹스라는 팀에 있는 스태프들은 분명 다른 팀들의 이 영입 대상으로 현재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코칭진의 이적이 좀 가속화된다면 바이킹스의 올 시즌 디펜스는 정말 브라이언 플로레스 코치 하나만으로 이 정도의 활약을 펼친 것인데 브라이언 플로레스 코치 없이 내년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디펜스가 좋을 수 있을까? 해리슨 스미스까지 은퇴하는 마당에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보거든요. 결국 바이킹스 입장에서 내년 시즌이 진짜 힘들어질 것 같아요. 쿼터백이라는 포지션 샘 다놀드 분명 안정적인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JJ 맥카시 더 큰 업사이드를 위해서 이 선수를 택해야 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과연 JJ 맥카시가 샘 다놀드 이상의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까? 만약 브라이언 플로레스 코치가 이적을 한다면 이들의 디펜스 과연 정상을 유지할 수 있을까? 또 다른 뭐 쿼터백 코치, 또 다른 뭐 다른 포지션 코치들 과연 이들이 이적했을 때 바이킹스는 그것들을 잘 채워낼 수 있을까? 바이킹스 입장에서 이번 오프시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